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사회 역량과 세계적 동향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희망과 걱정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미래 역량이라는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 흐름에 대한 동향들을 파악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시대, 다시 말해서 현재 와 있는 미래,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하나의 개념으로 잡아서 인공지능 시대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고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업시대에 가졌던 역량과 정보화 시대에 가졌던 역량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인류의 파멸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라면 당연히 역량의 종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변화를 먼저 예측한 다음에 그 변화를 토대로 다음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 옳겠죠. 자, 인공지능 시대가 출현했다.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 시대가 뭔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역량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가는지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죠. 지금 첫 번째 다뤄야 될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했을 때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TV에서 계속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지능정보화 시대라는 말도 정부에서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들었을 겁니다. 후기 정보화 시대, 2차 기계혁명 시대, 포스트 모던, 인지시대, 마치 시대 명칭의 춘추전국 시대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시대 명칭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포털이 나왔을 때 다음 포털, 네이버 포털, 야후 포털이 나왔다가 정리되고 이제 한두 개만 남은 것처럼 초기에는 막 쏟아져 나오다가 하나의 방향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시대 명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 혼란의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당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대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 명칭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지 발달이라는 차원의 한 라인과 기술 변화, 산업혁명, 시간, 세계변화, 시대 구분으로 나눠보죠. 자, 일단 시간을 중심에 놨습니다. 시간이 BC 7만 년부터 3000년, 15세기, 1950년, 11년, 30년 이 시기를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의 중요도 때문입니다. 자, 먼저 7만 년대 시기는 현재 학문적으로 인간의 유전적 변화가 있었던, 즉 자연인지혁명의 시기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인지 역량을 갖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세계의 변화가 다가오는데 거대 동물을 몰살시키고 형제인 네안데르탈인을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원시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분명히 인지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는 원시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C 3000년, 무려 6만 7천년이죠. 6만 7천년 동안 우리는 인지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시대로 살았던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우리는 머리가 좀 좋았기 때문에 거대 동물과 네안데르탈인을 제거는 했지만 뭔가 부족했던 겁니다. 바로 문자가 태어나는 시기죠. 문자가 태어나면서 문자 인지가 시작되고 정보가 누적되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제국이 탄생하고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문명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미난 현상을 발견할 겁니다. 문자 이전과 문자 이후 큰 변화죠.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또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죠. 자,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가 되느냐? 2011년이 딥러닝이 발명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30년 어차피 미래 이야기니까 놔두더라도 이때 이 시기는 우리의 지능을 모방한 시대죠. 유전 변화에서 인지 유전자를 가지고 문자를 사용했던 것이 문명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지능을 모방한 기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고 있다면, 앞으로 2030년대 이후는 우리 두뇌 자체, 지능과 두뇌는 다르죠. 두뇌는 모든 걸 포괄하는 거고 지능은 두뇌 안에 들어있는 거죠. 두뇌를 모방하게 되면 이제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15세기를 인간 중심 세계로 우리가 잡으면서 사고를 존재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즉 문자가 문명을 만드는 기능이었다면 사고가 인간의 존재였다라는 데카르트의 선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으로 인해서 사고가 인간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맞게 되고 19세기에 18세기 1차 증기, 19세기에 2차 전기, 20세기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 간의 소통, 사물 간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여러분 명사들이 지구가 멸망할 거란 얘기 하던가요? 안 하죠. 그러나 AI를 두고는 어떤 말을 하나요? 지구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는 뭐라고 말하나요? 인간이 발명한 마지막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대의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특징인데,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지금 이후 시대를 AI 시대라고 하지 않고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축소된 개념이지 않나요? 물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말 저 말 쓰는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시대의 용어가 될 수 없어요. 왜? 4차 산업혁명은 고대를 포함하지 않죠. 4차 산업혁명은 18세기 1차, 19세기 2차, 20세기 3차, 18세기부터 일어난 시점 그 구간만을 다루기 때문에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못 쓰죠. 이제 이해 가시나요? 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을 써야 되는지를 지금 입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모든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이전을 자연지능이라고, 즉 두뇌지능이죠, 볼 수 있고, 문자를 중심으로 원시시대, 문명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토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독일에서 시작한 거를 가져다가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TV를 타면서 모든 사람의 용어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의 핵심 용어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대별로 인간에게 역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시시대는 이동력, 수렵이었죠. 이동 못하면 그때는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착하면서 농업시대는 당연히 노동력이죠.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산업시대는 기술력.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정보력이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무슨 능력일까요? 이거를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인공지능 시대는 무슨 능력이지? 자, 잘 모릅니다. 바로 인지력입니다. 왜 인지력이냐? 잘 들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원래 인간이 가진 지능의 역량을 기계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계로 옮길 때 인간 중에서 최고 뛰어난 인간들이 하는 기능을 옮겼을까요? 바보들이 하는 기능을 옮겼을까요? 그렇죠. 최고가 있는 기능을 옮겼겠죠. 보통 사람들은 해보지도 못한 기능을 인공지능에게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당연히 낫겠죠. 그렇다면 천재들이 사용하는 이 지능, 천재들이 사용하는 이 인지력을 이쪽에다 옮겼다면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똑똑하단 말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도 이제는 천재들이 사용하는 이 인지력을 나도 알아야지. 예전에는 정보만 배우면 됐으니까
기계가 우리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정보만 외워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됐었죠. 인간이 남긴 유산인 이 정보만 가지고도 가장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계인 AI 비서 서비스가 교과서에 있는 정보를 통째로 가져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검색하고 훨씬 더 잘 적응해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그곳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결국 나는 인공지능이 가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고 찾아낸 답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능력, 바로 인지력이죠. 이해하고 생각하고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달성해내는 것, 바로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이 있는 거죠. 자, 어째서 인공지능 시대를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때요? 방금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니까 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크게 하셔야지.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다음 장으로 역량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 시대의 그 영향은 어떻게 된 거냐?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인공지능 시대가 이러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 예, 첫 번째가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바로 초대형 실업입니다. 자, 초대형 실업은 이 영상을 하나 보면서 찾아서 봐야 되네. 찾아서 잠깐 볼게요. 우와, 인터넷 끊겼어. 인터넷이? 응? 아, 그게 저기 보면 되겠구나. 아마존 물류창고는 지난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키바라는 로봇을 도입했다. 키바는 물류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력된 물건을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지난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키바라는 로봇을 도입했다. 키바는 물류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력된 물건을 찾는 혁신적인 로봇으로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물건을 찾는 수고를 덜어줬다. 하지만 로봇 키바의 능력을 감탄할 틈도 없이 아마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 2월 해고당했다. Real person gets, we get 5 orders. We go look for the items, put it in a box, and then we send it to the person to go wrap it up and ship it. The robots that they use to move it, they changed the software recently, last year. So they know if you have to fill, I have 5 things, the computer will call the robot to go look for the 5 things and come to me, and then I just find it and put it in the box. Before I had to go out and search for the things, but now 자, it 영상이 comes to me. 기니까 여기서 매듭을 짓죠.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봇 키바를 도입하면서 키바의 능력을 보고 감탄할 틈새도 없이 잘려나가는 아마존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신문에 공지를 냈을 때 우리는 한 사람도 안 잘랐습니다라고 키바 도입하면서 기사를 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웃었죠. 고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안 하지?
원래는 매년 성장하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고 자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년, 3년 후에 지금 자른 거죠. 결국 이런 현상은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맥킨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자동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신체적 업무, 그러니까 간단한 반복되는 매뉴얼이 있는 반복되는 업무는 81%의 실업률,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69%, 데이터 수집 64%, 예측 불가능한 신체적 업무가 26%, 소통 면담 20%, 전문직 18%, 관리직 9%.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잘 못 본 게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더 많이 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도 이제 의사들도 되려 고용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량 실업 사태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실업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대안이 필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큰 사건 하나만 드러낸 겁니다. 실업 사태. 물론 어떤 사람들은 AI로 인해서 더 많은 직장이 창출될 거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흐름은 그런 소수의 의견 빼고 전 세계적인 흐름은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정치적 제도화죠. 어떤 제도화? 실업자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화. 바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그 사례죠. 월 30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라는 투표를 했다가 국민들이 부결했습니다. 물론 부결 이유는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왜 300을 줘야 되느냐? 합리적인 생각이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핀란드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성인 1만 명에 2년간 동안 지금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정치적 제도화가 이렇게 시도되고 있고 세계적인 법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의 시대다 하면서 계속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들을 곳곳에서 하면서 실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도 예상된 거라 이 뜻이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 기본소득 요구와 실험 현황을 보면 스페인, 핀란드, 그죠? 독일, 스위스, 인도, 한국도 지금 이미 이러한 제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제도화 외에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정치적 제도화는 내가 실업에 대한 임금을 국가에서 주는 걸 받아먹고 사는 건데 인간으로서 가장 기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결국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개인 역량을 어떻게 기를까?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에 대한 개인적 대안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냐? 알고리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나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제공해 줍니다. 그럼 나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수립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으로 짜서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역량, 이게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죠. 이른바 코딩이라고 그러죠. 현재 학교에서는 코딩을 이걸로 지금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영상이 하나 나왔죠. 아빠가 아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데 코딩 언어로 소프트웨어 언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자연어 코딩이 진짜 대안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어마어마하게 돼버리고 우리나라 방송가에도 관심을 가져버렸죠. 이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마치 내 일처럼 기뻤어요. 왜냐하면 코딩 언어로 짜는 것은 어떤 사람, 국민 모두가 코딩을 할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결국은 자연어로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코딩 언어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예,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 와라 하지 않고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어 와라. 순서 적으니까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적어 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빠는 로봇이야. 아이는 코딩한 거지. 한국어로 뭐 자기 나라 언어로 코딩한 거야. 이제 영상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가 이건 만든 건데 영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빵을 준비한다. 2번 버터를 바른다. 그럼 아빠는 로봇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빵을 준비한다. 빵을 찾아왔어. 버터를 바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봇은 참 복잡한 거야 이제. 그쵸 손가락으로. 버터를 바른다고 그랬어. 그럼 버터를 바른다는 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병을 가져다가 병을 가지고 빵에다 바릅니다. 아이가 이제 그게 아니잖아. 너 이렇게 시킨 대로 했어.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아주 흥미있는 좀 배꼽 잡는 코딩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그때 수정합니다. 내가 잘못 적었구나. 정확하게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이렇게 적습니다. 버터와 잼, 숟가락, 빵을 준비한다. 2번 왼손으로 딸기잼을 잡는다. 뚜껑을 연다. 이렇게 하나씩 하니까 그때서야 아빠 로봇이 따라서 하는데 이제 샌드위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잘못해도 뚜껑 안 열고 칼로 넣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저는 이제 생활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생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말 이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 쓰면 안 되는데 자연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에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연어를 코딩하는 거죠. 이따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어를 코딩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알고리즘이 어디 있냐 말이죠. 정말 저는 반가웠습니다. 바로 이게 생활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 교육의 진짜 멋진 코딩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봇을 다루기 위해서는 코딩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딩 언어를 가지고 실제로 쓰는 사람 외에는 거의 기획적 사고,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적 사고가 필요한 거지 소프트웨어 언어를 코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알고리즘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이 알고리즘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좀 해볼게요. 여러분 차 운전할 줄 아실 텐데 차를 운전하기 전에 차 키를 리모컨 키를 가지고 차 앞에 섰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말로 설명을 하세요. 차 운전하는 과정을 말로 알고리즘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써보십시오. 이렇게 써보고 나서 그 알고리즘 가지고 제가 운전을 이제 실제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이 알고리즘대로 한다면 다 사고가 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여러분 썼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문을 안 닫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알고리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백밀러를 열어야 되는데 백밀러를 안 열고 실제로 차를 운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요? 차를 가려면 백밀러를 펴야 되니까. 근데 사고 실험에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알고리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거 지금 써놓은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하나가 빠졌을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매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전석 문을 닫지 않는다면 이것은 로봇한테 이렇게 시켰다면 로봇은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리즘 사고를 실업시대의 대안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외국에서는 지금 벌써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알고리즘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워싱턴, 텍사스, 켄터키주에서는 아예 제2 외국어 대신에 컴퓨터 코딩 수업으로 대체한다. 즉 알고리즘 사고가 외국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알고리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죠. 또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에 큰 영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보 교육에서 AI 로봇이 교실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안 고쳤네.
AI 로봇이 만약에 교실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면 선생님은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10명, 20명에게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아이는 이해되고 어떤 아이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AI 로봇이 교실 앞에 있다면 학생은 각자의 자기가 궁금한 걸 찾아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후 선생님의 역할의 변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AI 로봇을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 여기 보시면 실수에도 꾸중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알 때까지 탐구하게 도와줍니다. 수준에 맞게 지원합니다. 결국 교사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권 학교에 로봇 공급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넘어가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자동 번역기가 일반화됩니다. 네이버 라인에서 동시 통역되는 무선 이어폰 마스가 출시됐죠. 올해 지금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출시될 겁니다. 양쪽에 사람이 끼면 바로 자동 통역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팝하고 써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팝하고 나왔을 때 이런 문장은 잘 못하더라고요. 너 어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잘 번역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 번역하기 어려운 게요. 너 어땠어? 하면 얼른 번역이 없어요. 잘 안 되죠. 너 어땠어? 네, 이런 거는 되지. 너 어제 뭐 했어? 이런 건 번역하는데 너 어땠어? 그럼 그거 외국 사람 어떻게 쓰는 거지? 만약에 내 방식으로 쓰게 되면 내 언어야 그거는. 외국인이 전혀 쓰지 않는 언어들이라고. 너 어땠어? 너 어땠어? 어땠어? 뭐라고 하지? 정말 안 잡혀요. 아주 간단한 영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어 교육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크 교육이 이제 기존의 유명 대학들의 강의를 탑재하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18년까지 500개 이상 강좌를 구축하고 유명 대학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하고 있죠. 개인의 학습 역량 강화, 개인 계좌제 관리, 각종 자격시험, 각종 직무 역량, 창업에 대한 정보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조지아대, 애리조나 주립대나 신시내티 국립대에서는 이미 학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라면 돈도 안 들어가는, 정말 돈도 적게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지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게 있어요. 영어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어가 중국어의 인구수에 밀려가지고 이 번역을 못 해줬는데 이젠 자동 번역 기능이 나와서 곧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어로 된 내용을 우리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된다면 이제 무크 교육도 일반화 되겠죠. 정말 교육 현장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현상들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코딩 교육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코딩으로 수학을 대체하고 있다. 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 아닙니까? 고등학교 컴퓨터 코딩 수업을 의무화시키고 수학 과목을 대체하도록 입법을 해버렸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코딩 배우면 수학 안 배운다. 선택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런 변화가 상상이 되나요? 과거 우리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이 교육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외국에 대신 코딩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예 모든 교육계 속에 돌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질문 토론으로 가야 된다. 제주도 교육청, 제주는 질문이다. 인천시 교육감의 핵심 추진 방향, 교육부 질문 토론 수업 추진. 아예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론하고 질문하는 융합수업, 미래 삶 설계하는 진짜 실력이 바로 이거다. 토론하고 질문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토론 교육이 강의보다 효과적인, 즉 플립러닝이 거의 토론 교육이죠. 과제를 수행해 와서 학교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토론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론 교육이, 질문 토론 교육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AR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을 연구하고 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 강화를 하는 전략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정보 학습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고 자율적 정보 습득과 태도와 습득 방법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표 대화 토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고 학생의 역량 진단을 통한 개인별 학습 전략을 지원하는. 뭐야? 학생 그동안은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 됐는데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들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구 다가오는 이 압박. 나는 아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압력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압력이죠. 자, 이런 압력 때문에 우리는 교육 현장에 역량이라는 개념이 출현합니다. 바로 역량이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됐으니까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 남긴 결과물들 중에 인간 역량을 대표하는 업적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네 개에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인류 문명을 인간 역량을 대표하는 업적인가? 예, 자, 이제 한번 투표해보죠. 네, 보시면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어나 인공지능을 말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인류의 문명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나머지 1, 2, 3이 다 인류 문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1, 2, 3번은 인류 문명의 하위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 자체가 인간이 가진 핵심 역량의 결과라는 뜻이죠. 결국 인간의 핵심 역량은 뭐냐? 인간의 핵심 역량은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문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역량을 또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겠죠. 자, 문명을 만든 종합 사례 한번 보십시다. 자, 얼른 진행해 보죠. 불의 이용, 바퀴의 발명, 금속의 발명, 금속 활자 발명, 증기기관 발명, 방적기 발명, 기차 발명, 전동기 발명, 내연기관 발명, 전등 발명. 자, 이거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나씩 제거하면 지금 우리 뭐가 되죠? 원시인 되는 거죠. 네. 하나씩 제거하면 원시인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놓은 거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정말 끝도 볼 수 없이 많은 발명과 발견들. 이것이 오늘날의 문명의 핵심인 거죠. 그럼 이렇게 발견하게 한 게 뭐예요? 인간 역량의 핵심인 거예요. 인간 역량이 뭐냐? 몰랐던 걸, 오해했던 걸, 잘못 알았던 걸 바르게 알아내서 자연의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 그래서 물리과학에서 나타난 사례, 수학과학에서 나타난 사례, 화학 분야의 사례 등등 여러분 다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겠지만 이러한 발견들이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량 교육이 필요해. 이렇게 세상에 몰랐던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을 알아내서 나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문명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역량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은 역량 교육이 아니죠. 정보 교육이죠. 정보를 기억하는 교육.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은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나는 배우느라고 바쁜 거지. 너무 좀 안타깝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까? 처음부터 배울 때 알아내는 쪽으로 배우고 알아내기 위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지. 알아내기 위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지. 정보를 배워놨다가 어느 날 알아간다? 이건 너무 후수라는 거죠. 우리 지금 갓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리처드 닐스백 교수는 인지문화라고 합니다. 알아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문화화되도록 만드는 것. 앞으로 저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지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은 바로 첫 번째가 컴퓨터로 인해서 급증한 정보. 얼마나 급증했는지 여기 잠깐 보십시오. 2000년 1.5 엑사바이트입니다. 미 의회 도서관 정보의 37,000배가 이겁니다. 근데 2년 후에 5 엑사바이트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66% 정보 증가율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인간이 담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중세만 해도요. 그 당시 수학, 천문학, 신학 이런 거 한 사람이 다 배웠습니다. 지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해요? 지금 의학도 어때요? 신경 전문가. 그죠? 뇌 전문가. 피부 전문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보를 한 사람이 다 담을 수 없다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다음의 대안을 생각하게 된 거죠. 두 번째가 AI 정보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썼던 것을 AI에게 물어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정보교육의 업무 현장 한계. 이건 오래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교육을 받은 사람이 업무 현장에 가면 턱없이 업무 역량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대려 어떤 사람이 업무 역량이 뛰어나느냐? 현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오면 현장 업무를 더 잘하더라는 거. 바로 이것이 하버드 교수 데이비드 맥맨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성과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역량과 전문 역량을 현재는 이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역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의 역량 교육 동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 역량을 정의한다면요. 여기 핵심어를 써놨습니다.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는 역량. 그래서 역량이란 뭐냐? 지식 기능을 포함해서 특정 상황에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 쉽게 말하면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능력. 근데 뭐 이거야 전 인류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일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능력. 자, 두 번째,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필요한 역량. 이건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요구를 해결하는 역량. 이거 OECD 역량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그럼 이거하고 방금 앞에 거를 하면 어떻게 된가요? 요구를 해결하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 그럼 정리하면 다 그거죠.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요구를 얻어내는 역량. 결국 합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본질 역량의 인지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내부 자원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복잡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능력. 인간의 핵심 역량이 인지 역량이기 때문에 인지 역량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거를 채워야 되겠다. 인지가 그걸 인지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채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지 역량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걸 찾아내고 그 찾아낸 거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역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걸 인간형의 비교적 정의로 해본다면 사전적으로 또 협의적으로 교육적으로 평가적으로 본다면 이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이 역량에 대해서 전 세계의 주요 기관들이 역량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저 꼼꼼히 뜯어보면 여기에는 공통성들이 있고 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서로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데세코 프로젝트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피사 2015 그리고 엑츠 21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방금 앞에서 봤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역량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재들의 역량은 특징이 뭐냐면 올리원입니다. 올리원. 즉 아까 뭐예요? 발명 발견이 다 올리원이에요. 유일하게 이 사람만 발견한 거지. 두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묶어서 했으면 두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발명하고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올리원의 역량이고 이걸 인재들의 역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인재들의 역량을 분류를 해보니까 주체 역량, 인지 역량, 정보 역량, 인성 역량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분류가 나오게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이러한 역량 체계를 가지고 앞에서 보았던 주요 기관들의 역량 체계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 역량의 교육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인간 역량의 교육 방향은 첫 번째, 가치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인간 역량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기업체 사장이라면 직원을 고용할 때 스펙이 좋겠습니까? 역량이 좋겠습니까? 자, 스펙은 뭐 했다.
이력서는 어디서 얼마 근무했고 어디서 무슨 일을 근무했다. 역량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은 기획서를 작성할 때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시나요? 예, 역량을 원하죠. 예, 그 사람이 그 이력서에 이걸 근무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또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렇지만 역량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역량이 10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 능력이 좋은 거죠. 이렇게 정확한 역량이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앞에 읽은 것처럼. 그래서 학습, 고용, 판매에서 역량의 가치는 더 이상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역량이 컴퓨터처럼 하드디스크 얼마, 가격 얼마, CPU 속도 얼마, 가격 얼마. 자, 여러분 역량이 이렇게 딱 돼 있다면 기분이 어때요? 좀 왠지 뭐 평가당하고 있고 뭔가 좀 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있겠죠. 사장한테는 완전 짱이지.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공부를 못해. 근데 학생 역량이 딱 역량표가 나와 있어. 보니까 얘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생겼구나. 엄청 좋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 내가 이거 부족했네? 진단해갖고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구나. 얼른 가서 이거 해결하고 자기 원래 모습을 찾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평가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개발시키고 학생을 개발시켜 줄 수 있고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세상에 더 없는 선물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역량의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컴퓨터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300만원 줘. 사양 아무도 소개 안 하고. 참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컴퓨터는 이름 없는 제품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CPU는 최상, 하드디스크 최상. 근데 가격은 100만원. 어때? 그쵸? 이제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양이 어떤가, 그 역량이 어떤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역량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량을 찾아갈 때 실제로 우리는 현재 정보교육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에서 하위 요소까지 3단계까지 쫙쫙 나와 있어요. 또 위로 가면 이 수와 연산 앞에 가면 또 더 큰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수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수와 연산,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의 하위 요소. 이 정도 카테고리가 있고 요소가 있으니까 평가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소인수분해의 뜻을 모르는구나. 뜻을 알면 되겠네. 정보교육을 100여 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위 요소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 요소를 보고 우리는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역량이 나쁘죠? 요즘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역량은 하위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량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위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위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 역량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주체 역량, 신체 역량, 체력 관리 역량, 체질 관리 역량. 체력 관리에서는 소화계, 심혈관계, 근골격. 소화계 관리에서는 구강, 이장, 소장, 직장, 소화 물질 관리. 이렇게 하위 요소로 나눠져 있으면 그 나눠진 것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 작업을 해나갈 수 있죠.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찾아갈 수 있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진단할 때 하위 요소가 없으면 이거 가짜죠. 근데 왜 공부할 때는 하위 요소를 이렇게 안 챙기죠? 참 신기하죠. 네. 바로 역량교육의 요소의 가치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역량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카테고리로서 인재들의 역량교육을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재들의 역량은 크게 4가지인데 첫째, 태도형 역량에서 주체력과 관계력이죠. 먼저 주체력은 다시 건강관리, 정체성 관리, 자율성 관리.
관계력에서는 신뢰성, 타인과의 친화성, 타인과의 협동성, 그리고 인지형에서는 사고, 언어, 정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시 나눠서 하위 요소를 잡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앞에 이 내용이죠.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을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킨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준다면 바로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역량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역량교육이란 결국 생산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크게 역량교육은 기본적 역량,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 역량이 있습니다. 기본적 전문가 역량은 전문가의 정보와 기술과 경험과 두 개네요. 태도인데요. 태도와 경험, 여기는 인맥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나눠지고 이 5가지 요소를 채웠을 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것도 결국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면 뭐든지 해결이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요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역량입니다. 그 역량을 우리는 이제 내 몸속에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역량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각양각색의 역량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기관이 정해준 역량을 사용해야 하지만 다른 역량들을 보면서 만약에 하위 요소가 있다면 그 하위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역량,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역량의 하위 요소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이용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역량 교육의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의 이해와 또 역량의 세계적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